예, 일곱 번째 기본소득 시민대학 강좌 시간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이, 개념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본소득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떤 돈으로 이런 기본소득을 실행할 거냐. 그래서 우선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월 지급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학자들이 30만 원은 현행 세금 더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지만 있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한 달에 6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5천만 인구를 가정했을 때 12달 동안 이제 30만 원씩 주면 360만 원, 5천만에게 주려면 이제 180조 원. 뭐 이제 인구가 5,180만 명이니까 이제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크게 계산해 보면 한 18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사실 하도 요새 조 단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금액인지 참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GDP가 1,800조가 넘습니다. 2,000조 가까이 이제 바로 될 텐데 그거에 비하면 한 10%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 국민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10%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거가 어떤 정치 지도자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뭐 대단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부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558조죠. 그죠? 550조 정도 되는 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보면은 좀 국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만 원 얘기가 위에서 나온 것 같고 어차피 GDP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국가 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돈의 비중은 점점 줄겠죠. 게다가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 지급해야 될 돈도 줄기 때문에 소요 금액을 뭐 이제 30만 원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와 있던 기본소득의 그 재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그 한신대 강남원 교수님이 제일 이쪽 분야에는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2009년에도 발표를 했고 2010년에도 발표를 했고요. 보면 이제 그 나이 순으로 아동이나 39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층이겠죠. 여기에는 연 한 400만 원을 지급해는 걸 가정을 하고 또 40세 이상일 경우에 600만 원, 65세 이상은 900만 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사실 직급 노인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의 우리 경제를 일으킨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지금 독거노인도 많고 그 소득이 없어서 연금이 또 그때는 제대로 개발됐던 시기도 아니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 현재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는 가장
희생은 많이 하고 얻은 건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분들에게 9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소요 재원이 한 291조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교성 교수라는 분인 연 한 480만 원 정도, 그래서 아동은 이제 월 한 30만 원.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경제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많이 책임을 져주니까 아동은 좀 적게 줘도 된다. 아마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한 219조 원. 그리고 이제 백승호 교수가 연구한 거는 뭐 연 523만 원씩 줄 때 전체 뭐 55조 원. 이분은 이제 OECD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조정해서 소득세율을 조정해서 좀 이런 재원을 마련하고 기존의 복지 예산을 활용을 하면은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이승윤, 이정아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나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등을 해가지고 주는 모형들을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본소득을 주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게 다 주는 방법.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집단별로 구분해서 지금 이미 아동수당은 이제 구분 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노인층에 대해서 이제 기초연금 이런 것들 뭐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합을 시키자는 거죠. 이 안에다가. 그래서 지금 노령연금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연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준다면, 그러니까 월이죠. 월 한 그 정도 준다면 그분들도 불만이 없을 거고 그것도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전체 필요 예산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이런 모델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전체를 주느냐 아니면 소위 이제 징검다리 방식으로 특정 연령 취약계층에 먼저 주고, 그 아마 지금 가장 그 여러 사람들의 그 공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노령층 그리고 아동층 그리고 청년층 이 세 층이 우리 사회 어찌 보면은 시스템에서 가장 약자층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재원이 계속 발굴해서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층도 채워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인구가 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본소득의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얼마가 필요한지는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가 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공유부라고 하는 것. 말이 좀 이상하죠. 공유재산. 누구에게나 가질 권리가 있는 재산. 예를 들면 이제 땅, 공기, 물 이런 거죠. 그리고 전파. 이 전파가 누구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내서 그거를 골고루 주인이 따로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금액을 나눠주자. 그런 게 이제 공유부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조세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이런 그 배분 이런 구조를 좀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기본소득으로 병합을 하고 또 선별적으로 필요한 그 복지제도는 그대로 두고 또는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혜택을 주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연말정산이 되게 뭐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 같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신용카드 그 혜택 보는 분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꽤 쓴다고 자부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입금 금액을 해도. 그러니까 근데 고소득자들은 소비도 크기 때문에 그 혜택 다 받거든요. 그거는 공제 혜택. 이런 것만 줄여도 몇십 조의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차차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건 이제 조세 저항이 아무래도 크니까 새로운 그 소득원을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뭐 국토보유세라든가 탄소세라든가 무슨 뭐 환경 파괴세 뭐 이런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증세 부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 이제 공유재산, 공유부. 저는 공유부라는 말을 처음에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꼭 일본 말 같은 냄새가 나서 공유재산이 차라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좁게 보면은 이제 토지, 또 뭐 천연자원, 아까 얘기한 뭐 공기라든가, 뭐예요, 그 산소 이거, 그리고 물, 그리고 이제 사실 전기도 상당 부분은 공유부거든요. 그게 이제 시설비는 들어가겠지만은 에너지를 원래 공급하는 태양광 뭐 전 발전소를 짓는다면 태양광의 소스 에너지 원료는 햇빛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거에는 뭐 업자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전체 원래 그 에너지 소스에 대한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소득을 차지한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천연자원 그리고 환경, 그 자연환경, 그 뭐 왜요, 관광국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가 보면은 정말 관광자원이 그 천연자원이잖아요. 이게 누구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뭐 스위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관광 수입이 전체 GDP의 뭐 한 20% 이상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공유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정 업체들이 그 이익을 다 차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유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이야기되는 것들이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이제 문득 그래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저도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스트리밍으로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대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산으로 해서 페이스북은 광고료를 받아요. 수입을 얻죠. 지금 SNS,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또 뭐 구글, 대부분의 포털 업체들, 검색 엔진, 이런 그 IT 업체들이 사실은 상당한 이런 인간이 같이 나눠야 될 재산들을 독차지하고 거기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일상에서는 잊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여기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그 컨텐츠를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아마 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의 노력의 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본소득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저도 엄청 SNS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뭐 트위터 처음 나왔을 때는 트위터 친구가 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열심히 해서 엄청 기여했어요. 트위터 발전에. 페이스북도 그랬고. 근데 제가 얻은 건 사실 거기서 뭐 배당금 이런 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분들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세, 지식의 그 가치로부터 얻는 우리 그 이익들이 사실은 2,000몇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얻는 수익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 가지면 되지, 그 원천 지식에 대한 대가는 전 국민이 나눠 갖는 게 맞다. 그런 통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탄소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벌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이제 협의의 그 공유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본다면은 이런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물려온 문화 유산조차도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넘겨준 공유부다. 그거를 공부한 사람만 차지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거에 대한 대가만 가지고 가고, 그렇게 그 2500년 동안 쌓아온 그 선대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준 거는 누구한테 특정하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 이제 공유부의 그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사례, 이건 뭐 너무 널리 알려진 거죠. 이제 알래스카 그 기본소득이라고 안 하고 여기 영구기금이라고 그래요. 이제 영구기금이라는 게 그 석유자원이라는 게 언젠간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본소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알래스카 주민들이 받은 소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설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석유 장사를 해서 남은 수익을 계속 그 펀드를 조성을 해서, 펀드는 건드리지 않고 그 펀드를 운영해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펀드 수익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연 그 액이 뭐 1600달러가 될 때도 있고 뭐 2000달러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조금씩 이제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똑같은 금액을 현찰로 모든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아주 딱 맞는 좋은 사례인 거죠. 석유라는 게 뭐 석유개발공사 그 뭐 가스 그 개발하는 사람들만의 그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채굴해서 파는 비용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약간의 마진 그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권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렇게 펀드로 조성을 해서 모든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그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고용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주면 일을 안 할 거다. 이게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KBS 대전함에서 그걸 다뤘는데, 이게 한때 이게 지금도 아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힘든 시대를 위한 뭐 좋은 경제학이라고, 그 바네지 교수라고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윤희숙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 대판 그 논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유승민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무슨 그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대선에 좀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끼어들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던 이 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들 말들이 많은가 하고 제가 직접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어느 한 특정 문구만 가지고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던 문구가 이런 겁니다. 이제 베너지 교수가 얘기한 것은 그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기본소득 이런 거를 주면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받는 심리적 만족감이 상당히 커서 효과가 커서 기본소득은 그런 그 빈곤을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건 맞다. 그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런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노동의 숫자, 그러니까 일자리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만,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요 문장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이제 윤희숙 의원이 그랬냐면, 이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지금 뭐 G7 정상회의도 참여할 정도로 이미 우리가 전 세계 경제 9위거든요. GDP가.
선진국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계속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은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문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문장에 보면 문장만 하나 딱 띄면은 이 508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펴놓고 보여주면은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통한다. 이런 문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논문을 읽어도 그렇고 어떤 사설을 읽어도 우리가 인용을 할 때는 전체 맥락이 뭔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특정한 문구를 이렇게 따옴표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비겁한 짓이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끔 써먹는 수법인데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읽어본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9장이 이제 쟁점이 된 부분인데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가난하고 빈곤국들 그리고 이제 인재개발도상국들 이런 나라들은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자기 삶의 진정한 체험 가치로 체득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기본소득을 줘도 되게 만족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느냐?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냥 소득을 줘도 그건 그거대로 자기 생계를 유지해서 쓰고 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뭐 여기에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선진국들 그리고 이미 노동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이분들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득이 해결된다고 해서 생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기본소득 갖고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건 맞지만 그죠? 경제 선진국인 건 맞죠. 경제 대국이니까 그렇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복지 후진국이란 복지도 빼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라는 말만 가지고 이제 또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이냐고 이제 막 여러 사람이 또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잡고 장난하는 거 참 치사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해외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라 요구할 게 아니라 일자리 줄여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어와라.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지금 새로운 경제 정책의 주요 핵심 과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일자리 늘리다 성장 위주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의 두 번째 지급 사례는 스위스의 탄소세 생태 배당한 사례입니다. 네. 요거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아주 스타 강사로 잘 나가고 있는 김찬희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2008년부터 난방용 화석 연료에 CO2, 이산화탄소 부담금을 이제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톤당 96 스위스 프랑.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1인당 76.8 프랑에 그러니까 해당하고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9만 6천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탄소세로 걷어들인 돈을 그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우리도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진 이런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먼지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호흡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우리 돈을 쓸 것이고, 그럼 그거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스위스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전원에게 다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에 상당히 가까운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보유세, 이게 그 건국 때 최백은 교수님이 유튜브로다가 그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말만들 있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거 왜 세금 자꾸 떼어? 막 이런 그 조세 저항들이 있으니까는 실체를 보여드릴게.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차라리 국토보유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단 크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고함으로써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 뭐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하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이렇게 선제 공격을 못하고 꼭 사후 약방문으로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아파트값 뭐 이 건물값만 잔뜩 올려놓고 지금 부동산 정책은 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진짜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암울하게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집 한 채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나이가 40대 이전에는 그 집 한 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격 갖고는 월급을 2배로 모아도 안 되거든요. 집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사실 표출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뭐 기본소득은 이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성남시나 경기도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제들이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미 뭐 그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I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도 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갖추는 하나의 활성화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효과를 이제 최백은 교수님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청년에게 5년간 매월 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세대 간에 가장 불만이 높은 그 세대가 지금 20, 30대 청소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그 기본소득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게 이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서로 불만의 소지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근거를 했고요. 요게 이제 그분이 만든 표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이제 그 구간별로 이렇게 100명이 있어요.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소위 10%에서 50%에 해당하는 사람들. 실제 우리나라 토지 보유 현황을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아마 46%는 땅을 안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에.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한 50%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걷어도 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46%, 계략적으로 여기서 이제 50%의 사람들은 거의 우리 인구의 반은 토지 보유세를 내고 싶어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토지 보유세로 다 걷어들인 돈으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골고루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순수익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50%의 인구는. 이게 무슨 장난친 자료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0% 구간,
50%에서 한 60%고 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세 구간이에요. 60에서 한 80%. 그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인당 내는 토지 보유세가 60만 원. 6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얼마를 받아요? 100만 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니까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40만 원의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50%는 순수하게 100만 원의 그 이익이 생기고 한 30% 사람들은 한 40만 원씩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90에 속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땅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시골에서도 적어도 몇천 평 괜찮은 땅, 몇만 평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 토지보유세 따지고 보면 한 80만 원 정도 내게 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20만 원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 이게 시뮬레이션 자료예요. 그 최백운 교수가 만든 거예요. 90%, 우리나라 인구의 90%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도 다 혜택을 받는 층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를 한번 잘게 쪼갰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뭐 신문에 제가 확인했는데 0.01%의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그 하위 계층 무슨 80%가 갖고 있는 땅하고 면적이 비슷하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수십만 평인 거예요. 그것도 알짜배기 땅으로. 이제 90%에서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5명이죠. 그죠? 100명이니까 5명, 5%.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인당 토지보유세가 100만 원. 이 사람은 똔똔해요. 그죠? 100만 원을 토지보유세로 내고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도로 받아요.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0. 그냥 본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토지보유세를 이렇게 도입한다고 해도 손해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 위에 96, 97, 98, 99, 100 여기에 해당하는 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는 세금은 토지보유세는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00만 원을 내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 400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죠? 그 다음 사람은 80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도 700만 원 손해예요. 12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100만 원, 100만 원 받으니까 1100만 원 손해죠. 그리고 맨 꼭대기 마지막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4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받으니까 2300. 그러니까 손해보는 세대는 이 계층은 요 5명에 해당한다. 우리 인구로 본다면 5%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퍼센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3.5%입니다. 96.5%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어도 안 받아가요. 저도 죽기 전에 그 부동산세 좀 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참 그 밑에 있더라고. 공시지가로 따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 또 이런 토지보유세를 도입한다 이러면은 이 밑에 순수하게 이 혜택 보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소위 조중동 한매 이 언론에 농간에 다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내 세금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수치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최배운 교수가 아주 보통 입이 센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공유부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유세도 하나의 공유부로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한 예인 거죠. 그게 다는 아니고, 아까 뭐 탄소세라든가 무슨 뭐 지적 자산에 대한 그 세금, 빅데이터세, 그리고 뭐 로봇세라는 것도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혁명에 되면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공장을 돌리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게 이제 공유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현행 그 세법이나 조세 구조를 바꿔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 재정의 비중이 일단 우리나라가 OECD 꼴찌죠, 거의. 네, 멕시코 다음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36입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 중 그 공공사회 지출의 부담 비중을 높여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 우리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20%가 조금 넘고. 그러니까 그거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높여도 기본소득 재원이 한 100, 한 몇 5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이제 논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복지 재정 가운데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정하면,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일단 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미 주고 있는 아동수당이라든가 노인들 그 저소득층 그 기본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그리고 여기저기다 지금 뿌리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소득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를 해도 그걸로부터 생길 수 있는 재원이 이 사람들 계산에 의하면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통계인데요. 2018년. 이게 항상 이렇게 늦게 나오잖아요, 통계가.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 비중을 보면 우리가 11.1%고요. 이때는 2018년 자료는 36개 국가 가운데 34위입니다. 근데 작년 자료는 그러니까 7개국계군에 우리가 36위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프랑스, 벨기에, 소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나라들이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데 보면 다 30%, 28% 이래요. 근데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OECD 평균이 20%니까 상당히 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말대로 복지 후진국 맞아요. 아니라고 이게 숫자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도 이제 김찬희 강사가 만든 자료를 제가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증세.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토부유세는 공유부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도 없던 세금을 매기는 거라서 증세에 해당하죠. 이제 증세하면 이제 보편적 증세를 할 거냐, 부자 증세를 할 거냐. 근데 언제부턴가, 그죠?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부자 증세에 대한 저항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부자 증세 얘기만 나왔으면 이게 계속 국회에서도 잘 통과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거꾸로 이게 이제 정치 전략, 뭐 이렇게 공약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국힘당에서도 이제 부자 증세를 막 얘기하고, 한나라당 그런 시절이죠. 그거만 봐도 국민들이 자꾸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민중의 소리가 큰 거죠. 그런 덕에 정치인들도 인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요새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부자 증세를 차라리 해서
그 지금 안심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자들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자.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게 그 안심소득이 딱 그거거든요. 그 옛날 뭐 미국의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보수 경제학자, 보수계의 원로거든요. 그 사람이 진보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음해소득, 마이너스 소득이라는 거를 제창을 한 게 그 중위에 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걷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계판을 한번 짜본 적이 있거든요. 계판을 짤 때 그렇게 짜요. 1번부터 12번까지 짜면은 12번은 1번이 내는 이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내는 거는 11번이 가져가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 5, 6번은 똑같이 자기가 내 돈 자기가 가져가요. 이게 음해소득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별소득은 선별복지 이런 것들의 문제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0이 넘는 사람은 안 주고 50 밑에 되는 사람은 준다. 그럼 거기 이제 마진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9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는데 51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로 못 받아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한 게 안심소득에서는 49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49는 받잖아요. 근데 51이 낸 건 얼마 안 돼. 그거를 49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에 맞춰주는 거고, 저기 100에 있는 사람 거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주니까 그 사람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편차가 별로 적죠. 네. 그러니까 그냥 50에 밑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10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면은 그 간발의 차이로 0. 뭐 얼마의 차이로 나 어떤 사람 100만 원인데 하나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음해소득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득의 금액을 메꿔주는 형식으로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는 하나 해결된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도 낙인 효과가 있고요. 그죠? 나는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반이 나는 남한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위에 주는 사람들이 통 큰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못 사는 사람들 주는 거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뺏긴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았는데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세 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프리드만이 제창을 했어도 실현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게 기본소득이 하도 이제 새로운 복지 제도의 뭐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옛날에 나왔던 그런 메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안심소득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맞다. 이렇게 양쪽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요즘에 생긴 논란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늘 있는 논란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률세와 누진세 똑같이 세율을 매기느냐?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누구에게나 10%다 매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세일즈 텍스 그런 거는 주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뭐 부자든 가난하든 신발 사면 똑같이 10% 세일즈 텍스를 매기죠. 그게 이제 정률세고, 누진세라는 게 우리나라 소득세처럼 많이 벌면 세율도 높은 거예요.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전기세도 지금 누진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누진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세연구원 뭐 이런 경제학자들의 세 구조가 사회 경제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누진세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지금 이제 미국도 심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그게
악화되고 있어요. 개선되기는커녕 소위 이제 진위 개수라는 것도 엄청 우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부자들은 좋은지 몰라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사회자가 불안해지고 지금 저는 조금 전에도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아들이 자살을 했대요. 그 취업에서 낭패를 겪고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삶의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 요새 아이 한둘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군대도 갔다 온 그 애가 29이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우리 사회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가. 지금 자살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장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주 그냥 표본처럼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이 미래가 사실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에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분은 분석을 했어요.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장 소득이 이게 이제 제일 못 사는 저소득층이죠. 시장 소득이라는 게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에요. 이게 486만 원 연 평균입니다. 이건 실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이전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떤지, 그러니까 부모가 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이자놀이해서 받는 것도 이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180 크냐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감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 합쳤을 때 666만 원이에요. 월 평균이. 그러니까 연평균이죠. 연평균이. 그러면 지금 현행 세율로 10%를 세금을 내요. 그럼 49만 원을 시장 소득에 대해서만 내죠. 이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49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다 똑같이 어느 분위에 속하든 상관없이 다 534만 원을 준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아까 왜 우리 그 표에 보면 534만 원 그 김교성 교수인가요? 그분 자료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1151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번 소득, 이전 소득 합쳐서 기본소득까지 합치면은 1151만 원의 소득이 생기니까 이 이전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없었을 때 진위계수가 20.2입니다. 20.2. 이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0.2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1분위가 5분위의 2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분위가 제일 고소득층이거든요.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1분위 저소득층이 버는 소득이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본소득을 이렇게 똑같이 534만 원씩 지급했을 때 진위계수가 11%로 완전히 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에 수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퍼센트를 1%만 그 소득을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 진위계수가 1%씩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20%를 걷어서 세금을 똑같이 걷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을 때는 소득의 양만큼 걷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거죠. 그렇지만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안 모 대표는
똑같이 배분하는 건 공정이 아니다. 이런 말을 신문이 계속 받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철학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왜 옛날에 우리 김기수 강사님이 했던가, 그 고스톱 할 때 시골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무슨 잔칫날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듯이 거기 판에 앉은 사람들 다 10,000원씩 이렇게 나눠줘요. 이거 갖고 신나게 놀아라. 그게 이제 기본소득과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 판에 끼고 싶어도 못 끼잖아요. 그리고 이 판돈은 더 키우지 말고 그 10,000원씩만 갖고 놀다가 그게 한 사람을 다 뜯어올리든 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구분 없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놀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 기본소득은 설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0%씩 다 걷어. 소득에 비례해서. 그리고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20%를 걷어 나눠줬을 때는 기본소득이 1,068만 원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처분 소득이 1분에 속하는 사람이 1,637만 원이 돼요. 2분의 원래 소득은 666만 원이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5분위는 나눠줬지만 세금을 냈어도 이 사람은 아직도 돈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1분위에 속하는 사람한테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5분위에 속한 사람은 그건 껌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껌값을 걷어서 그 10,000원이 금 같은 분한테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진위 개수는 7.2로 툭 떨어집니다.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렇게 우리 세제상에서 실제 세금 걷는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명백히 숫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세금을 뭐 많이 낸다, 무슨 뭐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높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바른경제 뉴스 하면서 다 그거 실제를 다 파헤쳤는데, 아까 그러니까 소득세를 25% 평균 낸다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이거저거 다 제하고, 그잖아요. 우리 연말정산하면서 이거저거 다 제하고 부자들은 더 많이 제합니다. 실제 내는 그 실세율, 이거는 16%? 어떤 때는 8%뭐 이래요. 그러니까 25%는 허수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다른 나라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26%. 근데 그런 그 공제 제도 이런 것들이 이 선진국에는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조세와 준조세를 다 합쳐도 GDP 대비 비율이 OECD 평균이 34%인데 우리는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 소득세, 뭐 이런 조세, 준조세 이거만 그 OECD 평균으로 늘려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율이거든요. 1,200만 원 이하면 6%. 자, 소득세를요 10% 인상했을 때 5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를 갖고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김찬희 교수가 만든 자료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4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최저임, 김신입, 박고참, 고소득 4사람이 있어요. 최저임은 연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김신입이는 이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받는 연봉이 한 3천. 그래서 김신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참이 되면 1억 받아요. 이게 교수들 평균 월급이, 그것도 교수도 정교수 월급이 연봉이 한 1억 됩니다. 박고참, 고참이 되면 그 정도. 그러니까 기업체, 대기업은 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겠지만
중견기업의 이제 부장급, 임원급 되면 한 1억 정도 연봉 된다. 전혀 이게 뭐 현실하고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 기업의 CEO, 뭐 필라 한국 지사 대표는 뭐 250억 연봉을 받아요. 그런 건 좀 너무 심하고 이제 20억을 받습니다. 고소득 받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20억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은 21억 4천만 원이에요. 네 사람의 소득을 다 합치면 2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때 소득세를 10%씩 매깁니다. 그럼 이제 최저임은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억 이렇게 내겠죠? 그럼 그 합치면은 2억 1,400만 원에 이제 돈이 생겼어요. 10%니까. 그죠? 이걸 이제 세후소득, 이걸 빼면 세금 내고 나면은 실제 자기가 갖는 소득이 이제 900만 원, 2,7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2억 1,400만 원을 똑같이 네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4로 나누면 5,350만 원이 돼요. 5,350만 원씩 네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죠? 이해하기가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 다 합치면 2억 1,400이니까 아까 거둔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도 정부가 안 가지고 가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소득은 최저임의는 자기가 그 세후소득이 900만 원이었는데 기본소득을 5,350을 받았으니까 총소득은 6,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그죠? 김신입이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3천만 원 연봉 받아서 그 300만 원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받았어요. 이 사람 8,050만 원이에요. 뭐 람보르기니 또 좀 있으면 사겠네요. 그죠? 박고참이는 1억 연봉이었는데 1억 4,350만 원을 받아요. 이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고소득자만 20억을 벌어서 세금 2억 내고 기본소득 5,350 받았으니까 2억 다 안 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도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후소득하고 기본소득 합치니까 18억 5,350만 원이야. 그러면 되게 많이 낸 것 같은데, 그쵸? 2억이나 세금을 낼 때는 엄청 많이 낸 것 같은데, 뭐 도로 또 기본소득 받고 보니까 뭐 20억 소득 받는 사람이 1억 4,650만 원 손해봤다고, 뭐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혜택을 보고 4분의 1이 손해를 봐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근데 그 손해가 느끼는 게 20억 소득자에게 그 내는 1억 4,600 정도의 그 사회비용은 별로 안 큰 거예요. 근데 이 최저임이나 김신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잘 만났다고 하겠죠. 이게 기본소득의 설계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 판파이레스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입니다. 베이직 인컴.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저도 그냥 다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훑어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본소득의 거의 뭐랄까 교과서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그 재원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기본소득.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하는 북토크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잠깐 수업 도중에 요거를 6월 26일 토요일 희망책 대전본부 북토크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든 없든 노벨 경제학상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거 좋은 관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가짜뉴스에 속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책이라서 한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여기에서 그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줌으로 참여해서 좋습니다. 네, 그건 광고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 판파레이스, 이 21세기 기본소득 책에서 주장하는 게, 화폐를 발행하는, 작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재정 확대 정책을 펴서, 국가 채무를 늘린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한 5, 6% 정도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에. 43%였나요? 근데 그게 40, 60%까지 올라갔고, 2023년에는 50%가 넘을 거다. 이래가지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많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가, 화폐를 엄청 찍어냈습니다. 미국의 달러 시스템은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처럼 그렇게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돈을 팝니다. 미국 정부에. 그분들은 다 유태인 계층의 자본가들이죠. 그분들이 돈을 찍을 권리를 갖고 있고 미국 정부는 거기서 돈을 사서 쓰는 거예요. 달러를.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찍어내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MMT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게 이제 모던 모니터리 이론이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 그게 이제 기축 통화라고 그러죠, 보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또 일본 옌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인정 안 해도 자기네들도 기축 통화라고 해요. 중국을 어떻게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일본이죠. 일본의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235%예요. 우리나라 아까 50%가 이제 될 거다고 난리 치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예요. 근데 그게 대외 신용도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 채무는. 그게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장난질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거 센 거짓말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30%도 안 됐어요. 아주 우량국이에요. 국가 채무 비율은. 근데도 IMF는 터져요. 그거는 이 국가 채무라는 거는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을 때 그 돈이 국민들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떠준 돈이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을 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그때 외환 위기가 오는 거지. 제가 국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235%의 국가 채무 비율을 갖고 있어도 멀쩡히 버티고 국가 시정도도 전 세계에서 2, 3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속여요. 그거 국가 채무 비율 아마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어쨌든 국가가 필요할 때 그만큼 돈을 찍어내도 돼요. 기축통화국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로 또 이제 공격을 하는데, 한국 돈도 같이 전 세계에 나가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동남아시아 여행해보고 알겠고, 유럽에서도 한국 돈이 통하는 나라가 꽤 있어요, 지금. 꽤 능력 있는 나라고, 이미 전 세계가 국가 신용도를 인정한 나라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판파레이스 이 학자가 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폐를 발행해라. 얼마큼?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800조를 이제 GDP로 가정을 하고,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성장률이 3.8%입니다. 우리 올해 GDP가. 그러면 1800조의 3.8%만큼은 내년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게 68.4조 원이에요. 요거를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그러면 경제를 이걸로 갖고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경제 효과는 이미 경기도 연구원에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 화폐로다가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뭐 대전에서는 가깝게 대덕구에서 지역 화폐 그런 것만 해도 그게 이제 10%밖에 해석을 안 준 거잖아요, 혜택을. 그런데도 지역 경제가 살아가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는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걸 이제 좌파로 몰고 무슨 이걸 똑같이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대전시도 이미 온통 대전으로 전 시민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사실 대전시에서 그 효과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신문에 보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몸으로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폐를 발행해서 그 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파파레스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부가세. 지금 10%잖아요. 이제 이 부가세가 이러면은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은 있긴 있어요. 그죠? 부가세를 늘리면 물건값이 일단 10%가 일단 오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가 좀 줄겠죠. 그런 문제는 있긴 해서도 어쨌든 이것도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이거는 조세장이 거의 없어요. 또 특히 부자들이 조세장을 안 하면 조세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조선동 한매를 부자들이 다 광고료로다가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냅둬 그러면은 신문에 안 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간 줄 모르고 찬성을 해요. 그게 참 이상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부가세도 뭐 10%를 너무 이게 과하다면 12%만 해도, 그러니까 10%를 올렸을 땐 65조의 그 부가세 수입이 생긴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의 5분의 1만 해도 한 10조 이상, 그죠? 12조 정도의 재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의 재원은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부가세 10%에서 20% 올리면은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2% 정도는 기본소득으로 또 돌아오는데 뭐 참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거를 폐지하자.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별로 혜택 받는 게 없다. 고소득일수록 이게 뭐 엄청난 규모의 세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52조 원이랍니다. 이게 1년에. 그러니까 이것만 세이브해도 상당히 많은, 아까 왜 60조 원 가지고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폐지해도 거의 한 8만 원씩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다고 하는 거는 엄살해요. 이거는. 그리고 부자들이 싫어하겠죠. 몇 천만 원씩 막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기본소득의 재원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살펴봤듯이 얼마든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더구나 이제 이게 국민들이 이제 결국 정치라는 거는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게 소위 상류 한 5% 사람들은 손해볼 수 있어도 95%의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운동을 벌인다면 좀 더 빨리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은 안 내보냈네요, 지금까지. 제가 엔지니어 할 때는 제 사진 잘 내보내고 강사 지금 이거만 나왔나? 네, 그것만 나갔습니다. 이거 공유 이거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제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증세 부분에서 이제 부가세 증세가 잠깐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담배를 하나 사서 피면은 거기에 뭐 각종 세율이 있지만 거기 부가세가 포함되겠죠. 보통 부가세가 이제 10%인데 현재 저희 현행이. 근데 이 부가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쪽에서는 이게 도리어 대단히 그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대단히 불합리한 구조다. 뭐 진짜 제가 그 1,000원짜리 하나 김밥 한 줄 사 먹어도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 뭐 우리 이재용 씨가 지나가다 이 서민 체험 한번 하겠다고 김밥 한 줄 사도 똑같이 10%의 부가세를 내는데, 그래서 저는 도리어 부가세 관련된 그 증세 부분은 도리어 전면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례 그 소득이나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비례하는 전체적인 세제 체제를 누진세 체제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다 폐지하고 다른 소득의 재원으로 좀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에서 아까 좀 아까 나왔던 얘기는 기본소득 부가세를 10% 정도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대적 부담감들이 소득 하위 계층에 심하게 압박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결국 다시 일부 기본소득으로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는 그 압박감들을 이거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혹시? 이게 우리가 어떤 경제 현상을 비교할 때는요, 한 명씩 비교하고 한 제품씩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체를 비교하고, 그 비교 대상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담배 한 갑을 사는 것만 얘기를 하면 이재용이도 10%밖에 안 내고 나도 10%, 나는 10%나 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소비의 총량으로 봤을 때 1년에 부가세를 얼마나 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 연봉을 받아서 그 중에 3천만 원을 쓴다. 그 부가세 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재용이는요, 300억을 벌어서 얼마 쓰겠어요? 200억을 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쓴다. 그 부가세 얼마입니까? 10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마치 부자한테 그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세원의 총량으로 보면 그 고소득자들이 훨씬 많이 냅니다. 세원의 그 저기로 총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가세라는 것이 그렇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똑같이 매기는 것이지, 한 제품을 한 사람이 샀을 때만 비교를 하면 그러면 되게 그 저소득층한테 불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원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자한테 많이 걷는 거예요. 그렇죠? 총량으로 얘기하시면은 그렇죠. 말씀이 맞겠는데, 네. 총량도 결국은 그 사람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그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도 누진세는 아니더라도 정률제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1년에 뭐 현대카드 이런데 VIP 룸에 가면은 몇십억씩 써요. 우리 깨끗해야 뭐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못 쓰는데 그 부가세 내봐야 얼마 안 내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재원 확보 방법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법이 뭐가 있으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이슈가 되는, 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누진세거든요. 네. 아까 책에서 보니까 정률제보다는 누진세율이 소득세 분계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었는데, 그러면은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그 중상위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 고위층은 아니지만은 네. 중상위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덜 받게 되는 거, 아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일할 의욕이 좀 저하되는 거 아니냐. 아, 일할 의욕. 예, 예. 그 부분의 답은 이 책에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는다 해서 CEO들이 일을 안 하느냐, 그런 증거는 하나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들이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율이 올라서 일을 안 한 통계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런 누진세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낼 세금이 많아지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제일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은 부동산을 안 사냐? 아니에요. 그런 통계 자료는 없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그럴 거라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일 안 할 거다. 심지어는 지금 얘기하는 거에 이제 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똑같이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매달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느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게 가장 그 공격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뭐 그 건강 증진이라든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200억 벌었는데 2억 낸다고 뭐 크게 손실을 보는 건 없지만, 네. 그 중간층에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학 의욕이 떨어지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고소득층이 되겠다라는 의욕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죠. 원래 그게 그 기본소득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통계 저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하고 실제 통계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들한테 실증한 자료를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고, 그냥 한두 사람의 추측성 발언, 이런 게 나쁜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떤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그게 정책이 되고, 그거를 실제 국가에서 시책을 해가지고 그 공약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대요.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사장한테 1년에 연봉이 이제 250억을 받아요. 근데 야, 너 세금 45% 내는 거 50%로 올리면은 그 자리 그만둘래? 물어보세요. 이게 제3자가 볼 때는, 야, 그 기분 나빠서 그 세금 자꾸 내가지고 일하겠어? 뭐 탤런트도 왜 그 세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 소득에 대해서. 그럼 그 세율이 한 2, 3% 올랐다고 해가지고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 일 그만둘까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세가 그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소득세 구간이 20%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월급 뭐 한 2, 3천 받을 때, 그러면 그 소득세가 한 5% 올랐어요. 그럼 제가 직장 그만둘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세금 터내니까 내가 쓴 돈이 줄어들어서 알바를 해서라도 그걸 메꾸려고 하지, 일을 안 할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이제 계층이 있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돼서 받는 돈들은 다 메워지는 거야. 총소득이 줄지는 아까 이제 사례에서 봤듯이 그 왜 김고참, 박고참 뭐 이런 그 어쨌든 최상위층 외에는
거의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설계를 해도. 상위 92% 사람이 95%가 될 수 있는데 기본소득 제도 때문에 95%가 못 될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런 걱정이시면 그 걱정하시는 거면 뭐 납득 됩니다.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복지 후진국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네.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뭔가 시혜를 준다. 몸이 살려야 되네. 그 시혜를 준다 뭐 이런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큰데 복지라는 말이 경제 정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 의욕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러니까 이 사회 일원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실제로 옛날에 그거는 어떤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 공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쭉 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게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다른 거 다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의 생산력이 크기가 전체의 어떤 그 생산수단의 그 생산력이 크기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 모든 것은 토지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토지에 단일세를 부과를 하면 그런 다른 어떤 세금이나 근로소득세 이런 거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도 그거를 반론을 얘기한 경제학자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단일세를 내고도 계속 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나 다른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토지를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그 헨리 조지 이후로 계속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반론을 제기한 게 지금까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욕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뭡니까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냥 뇌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 상상이지. 그런 기본소득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제도로 작동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자살 뭐 이거 할 이유가 없어지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만 하고 삽니까 사람이. 즐기면서 또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 기회가 많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창의성, 자발성 뭐 이런 것들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현재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수많은 방법 중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뭐 국토보유세라든가 아니면 뭐 누진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2%를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부가세 2% 올린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 그는 이제 부가세 증세나 이런 것들 증세는 해야 돼요. 어쨌든 증세는 해야 되는데 그 선택적으로 좀 해야. 왜냐하면 전세 저항이 굉장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보수 언론들 막 뭐 세금 올린다, 당신들도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선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이 계속 이제 설명하셨듯이 결국에는 상위 5%를 제외한 모든 95%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까 고소득 또 뭡니까? 네. 최고참. 그건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그 1대1 4명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올바른 어떤 그런, 물론 이제 그렇게 원리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5%를 제외한 고소득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혜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세정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21세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MMT 이론이나 또는 부가세를 인상하자라는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이제 이지사 진영 내부에서는 조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 네. 예. 대부분의 아까 이제 뭐 빅데이터까지 뭐 세금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질문하세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아까 그 소득세가 누진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근로이익이 떨어지느냐 마냐.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전에는 16% 구간 하고 잘 나올 때 25% 구간을 냈어요. 세금 엄청 내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오히려 손실 나가지고 오히려 환급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자영업하는 나의 입장에서 근로의 의욕은 세금 많이 낼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25% 냈지만 나의 자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소득세를 안 내는 최근 1년 동안은 자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 사례니까 뭐 세금 많이 낸다고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기본소득 제한 마련이잖아요. 네. 뭐 정렬세와 누진세가 있는데 저도 사실 누진세를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자동차세 누진세고 전기세 누진세고 종합소득세 다 누진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진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가장 단순적으로 교통 벌칙금 과태료, 그죠? 네. 자동차세는 누진세인데 과태료는 똑같거든요. 맞죠. 연 1억 버는 사람이나 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교통까지 똑같이 3만 원을 내요. 네. 이거 부당하죠.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 그 교통 벌칙도 차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또 하나 이제 법원에서 벌금을 때릴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똑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소득 1,000만 원인 사람과 소득 100만 원, 100억인 사람이 똑같이 벌금 때리거든요. 법원의 벌금도 당연히 누진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어떤 뭐 그냥 간단한 생각이 이 정도로 생각났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아니, 4월경에 제가 바른경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벌금 누진 비례제. 그거는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민들 범칙금 3만 원이었잖아요. 교통범칙금.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그거 뭐 아무런 교통을 위반하는 데 대한 죄책감조차 안 느낄 정도의 돈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벌금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네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벌금을 매겨서 싫도록, 그야말로 세금 내기 싫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왜 재해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 내는 게 그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싸다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노동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안 고쳐지잖아요. 지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적극 그런 식으로 거기서 얻는 수익만큼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지위나 그 재산만큼의 비례해서 벌금을 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마 이지사가 바로 시행할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 쪽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좀
아무리 저쪽 뭐 국민의힘당 이래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오늘 아까 기본소득 재원 마련 관련해서 기존에부터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국토보유세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를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분명한 목적세라는 게 있는 거죠.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뭐 다른 데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롯이 그 거둔 거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만 충당해서 기본소득으로 다시 환원시켜준다라는 취지의 분명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조세 제도가 있지만 그런 식의 목적세라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체감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금은 좀 담배를 좀 약간 안 피고 있지만 담배 필 때 담배 보면 흡연세 뭐 있더라고요. 그게 교육세. 교육하고 뭐 흡연 예방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 하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흡연 예방하는데 뭐 단 10원도 저는 혜택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소득형 목적세로 국토보유세를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거지, 그게 한 번만 실현이 돼서 사실 생각보다 단순한 게 내가 낸 것보다 받은 거하고 비교 수치만 딱 하면 이거는 뭐 다른 부분하고는 다른 거니까 내가 국토보유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목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 일정한 금액의 그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고, 심지어 약간의 뭐 국토보유세가 있다 하더라도 낸 것보다 받는 게 맞는 거는 아주 단순 구조 속에서 있는 거라, 저는 이게 도입이 돼서 실현이 된다면 도리어 대단히 조세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좋은 파열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거야 뭐 제가 주장을 한 바고 교수님 질문하시나 마나는 질문이고 중요한 거는 그게 입법을 어쨌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300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 투표밖에 없어요. 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깨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국토보유세를 걷는 게 95%가 혜택을 보는 좋은 제도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그래야 그런 걸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입법으로 돼야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 민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본들 이게 법제도로 구현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라서, 그런 분들을 계속 이 정치 무대로 내보내는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IMF 사태 이런 금융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적 자금이 투여돼서 그 망해가는 그 회사나 혹은 은행 이런 거 이제 되살려내잖아요. 네. 그게 국민이 세금인데, 근데 그 이후에 그럼 그 회사나 이런 그 은행이나 이런 그 회생을 하고 난 후 그 주식에 대한 배당, 이익 배당금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본이 투여하고 회생을 시켜낸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이 다시 국가로 다시 되돌려지는 네. 그 순환 구조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서 공적 자금이 투여된 부분만큼이 이익은 국가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제 그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기본소득 이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혈세로 그
갑부, 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왜 국민이 다 그렇게 메꿔줘야 되나?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그런 거대 금융기관, 거대 산업, 뭐 이렇게 터부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허가 없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수해서 그 사람들이 회생해서 다시 돈을 벌어도 그걸 도로 안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회수를 해서 이런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 좋은 생각, 아주 기발한 생각.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 회수됐고, 그거에서 회수가 됐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사례가 없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법률적으로 그걸 해서 뭐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배당, 주식 이익에 관한 배당금으로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 배당금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한 만큼 프로피트에 대해서는 국가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그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그거만큼 기본소득 주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 회사가 회생이 돼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기본소득 주식만큼 배당을 받아서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거죠. 그거 정말 좋은 방안 같은데요. 실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국가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게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체를 도와서 회생을 시킨다는 게 국민 기업이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는 회생을 해서 고용을 유지시켜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움받은 만큼 국가한테 다시 기여를 해내는 자기 책임을 다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역시 토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누가 논문을 써도 될 중요한 소재인데요. 아직까지 기본소득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그죠? 우리 논문 속에서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까지 지나간 것까지 회수를 할 수 있으려나요? 대체적으로. 그것도 의지 나름이죠. 옛날 IMF 때부터 해서 회사 구도 위기 이렇게 공적 자금 투여된 부분을 이익 배당에 관한 부분을 권한으로 회수로 진행하는 거. 네. 어쨌든 실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그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쨌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보면은 망했거나 이미 그렇게 좀 키워서 해외 자본에 이미 매각을 했거나 가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된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를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한 만큼의 그런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한번 연구해보는 거거든요. 네. 강 교수님이 너무 세자게 공저로 같이 한번 하시죠. 자, 시간이 얼추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공정시민연대인가요? 공정사회시민연대의 그 노력과 그리고 이제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제 후원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친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은요, 그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평생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회와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제 지원을 하는 조직이고요. 공정사회 시민연대가 좋은 프로그램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원을 같이 했고, 저기 써 있네요. 학습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선정 콘텐츠.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 좋고요. 네. 전민평에서 이런 공간들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중화들 하시니까 이 공간을 또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명 깊게 잘 듣고 잘 봤습니다. 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고. 예, 오늘 7번째 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한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